네,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이면서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었던 비트코인 지금 8만 2천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결정에도 시장의 반응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시죠. 박성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상당한 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 기간 중에 코인에 대해서 아주 적극성을 띄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거의 뭐 원위치 해버리고 알트코인은 더 시간. 교수님, 이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속도가 예.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너무나 이제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네. 보통 디지털 자산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시장 자체 현재 네. 글로벌 네. 경제 리스크에서 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열기가 좀 주저하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주저하는 이제 그게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관세 전쟁에 의해서 두 번째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전략 자산화 정책에 대한 속도라든지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는 게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들을 막 내놓고 했는데 네. 그거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떠나서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단순한 뭐 자산이나 실내 자산이 아닌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전략 정책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늦고 있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제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네. 저는 시장 분위기는 이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기서도 이제 시장이 실망했던 게 추가적으로 뭘 더 산다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안 사겠다는 얘기지. 예? 세금으로. 미국의 세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네. 매수하겠다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또 다른 방법은 강구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범죄로 인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 정부는 팔았습니다. 그거를.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그거 선언을 했고요. 압류하는 거? 네, 압류하는 네, 거.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어떤 거를 아마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을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거는 세금으로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지금 크립토 서밋이 열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업계 반응은 어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크립토 서밋이 열렸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기대를.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가 얘기했던 친암호화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목표라든지 네. 로드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약간은 좀 육성하고 규제 측면에서 약간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의 명확한 어떤 시장의 예측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서밋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그 정권거래위원회죠, SEC 미국에 예.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나름대로 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 차이가 어떻게 지난번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였더라? 게리 겐슬러. 예. 거기 후임으로 이제 트럼프 출범하고 나서는 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예, 맞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밈코인 규제 뭐 있었던가요? 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지 네. 않습니까?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은 네. 국가에서 정책이나 법 제도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측면이 있고 예. 그 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밈코인 규제라는 거는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밈코인이 항상 뜨다 보니까 네. 그럼 밈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이때 밈코인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밈코인에 대해서 생기는 사회적 역효과가 또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네. 관점에서도 그럼 이거를 규제를 먼저 할 것인지라는 양측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크립토 서밋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현재는 분명한 거는 크립토 생태계를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증권거래위원회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수장들이 했던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고요. 네. 고소를 한다든지 네. 뭐 증권이냐 하는 데서.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친암호화폐 인사로 이제 바꾼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육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크립토 서밋에서뿐만 아니라 방점을 약간은 육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규제가 우선이라는 것에 약간 무게추가 넘어온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민코인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 규제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그 규제를 통해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말 나온 김에 예. 이제 시대 변화에 늘 이렇게 뒤떨어지는 꼰대스러운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 민코인 말입니다. 예. 아닌 말로 트럼프 취임할 무렵에 그 멜라니아 여사도 네, 맞습니다. 그 네. 코인 발행했다면서요. 예. 그걸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이게 민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네. 이 학자적인 관점에서도 네. 연구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왜 민코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왜 느낀 건 발행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 현상이라고 저는 문화 현상.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케이팝이 있으면 네. 문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물건들이 우리 그 덕후라고 할까요? 예. 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그 포지션을 갖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의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는 밈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이해 못하는 저도 꼰대니까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유명했던 카드 같은 거 카드 하나가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 카드요? 예, 카드 하나가. 저희 어릴 때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 책받침 같은 거 쓰면 사고 팔고 그러니까 하는 거. 그럼 민코인도 코인만 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문화 형상이고 그 문화 형상을 위해서 하나의 밈코인 생태계가 창출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이정민 앵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우리 SBS BJ 간판 앵커고 예.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민 앵커 보러 오겠다는 시청자분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러면 정민 코인 하나 발행하면 시총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분의 영향력과 영향력과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지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민코인 그 아나운서님의 민코인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10년에 갈지 20년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그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코인 발행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시총 한 네. 200만 원?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더 될 것 같아요. 해볼까?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참 질문하면서도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이 미국의 이걸 갖다가 가상자산을 갖다 전략 비축해서 미국의 그 막대한 국가 부채를 뭐 갚는다는 둥 이걸로 뭐 중국을 갖다가 뭐 견제해서 아예 뭐 중국을 갖다가 보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막 유튜브에
돌거든요. 예,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요.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쓰면서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이다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그 안에는 사실 전략 자산이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 속에는 미래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산업 세상에서 자산의 개념은 뭐 노동 인구, 노동력과 뭐 그다음에 물질,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정보지 않습니까? 정보. 예, 데이터 정보를 네, 네, 네. 잡는 자가 네.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라 예. 그 정보 데이터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한 데이터로 보면 안 되시고요. 그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 데이터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누구 건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단순한 네, 데이터도 네, 물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디지털 자산 세상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블록체인 혁명에 의해서 탄생하는 미래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 이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그럼 구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는데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금이 옛날에 이제 그 전략 자산화 해가지고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이 지금 제일 많은 건 중국이 엄청나게 금을 예. 지금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현재 그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보유를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때는 중국이 그 비트코인 채굴의 90%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한 50%에서 60% 사이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한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채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생산하는 사업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에 대해서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촉발되면은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트코인 전략 자산 정책을 썼는가는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에 이제 그 일종의 보면 이제 패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패권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축통화 전쟁이 생기는 거라서 저는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쩐의 전쟁이었지만 네네. 이제 디지털 쩐의 전쟁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좀 잘 안 와닿아서 이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우리나라 지금 가상자산 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조차도 안 돼 있다는 느낌 없습니다. 없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네네. 디지털 자산을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를 부르는 예.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유럽연합은 이미 암호화폐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용어에서 전 정부는 가상자산이라고 했고요. 네. 지금 현 정부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아직 법에는 왠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이라 하니까 이거 뭔가 예. 좀 속는 느낌. 아니면 그냥 크립토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암호라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 디지털 같은데요. 자산? 원래 국내 정부는 가상 자산이라고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가상 이런 실체가 없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네, 거에 네. 대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맞는 예.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마 이제 정설이 된 것 같고, 근데 아직 법에는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로 맞아요. 쓰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디지털 자산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암호화폐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암호화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과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포지션이 뭐냐, 예,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돼야 디지털 자산을 이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체들에 대한 그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디지털 산업을 육성이 예. 되겠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개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일단. 개념도 명확해지고 규제도 명확해지고 규제까지. 예, 육성 방안도 정확히 나오겠죠. 뭐 개념 정의조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쨌거나 한때 뭐 청년청에서 한때 뭐 코인 열풍이 불었고요. 예, 2018년대만 벌었고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예. 불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또 뭐 이렇게 외제차 빵빵 뽑아대는 청년들도 몇 있었고, 예, 예.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 네, 네. 그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게 김치 프리미엄 같은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이 상호 분리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고요. 예. 지금은 상당히 그게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코인을 해가지고 나는 뭐 외제차 샀다. 뭐 근데 원래 그 벌었던 사람은 자랑하지만 잃었던 사람은 그렇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나는 이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그건 시장에서의 현상입니다. 네. 아니, 그 시장에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안 버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그냥 일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 국가적인 어떤 뭐 정책적인 개념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시장은 섰고 한때 열풍이 불었고 그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가끔씩 그거 한 거 지난번에도 다른 코너에서 여쭙다가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는 해킹이 안 되는데 예. 그것까지는 뭐 인정하고요. 근데 거래소에서 자꾸 이렇게 털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거 해결 안 되나요? 아, 거래소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 예, 거래소는 일찍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IT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 됩니다. 예. 은행은 해킹은 안 당하나요? 아, 당하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현재 IT 시스템이 보안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해킹은 안 당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정보보안 체계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보안 체계 인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소한 IT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은 이 정도의 정보 체계를 갖추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관리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특검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보호 체계 인증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대한 그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해킹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이제 금액이 커서 문제죠. 금액이 커서 한 번 이제 해킹 당하면은 그렇죠. 금액이 커서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가상자산 많으신 분들은 빨리 그 콜드월렛으로 옮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디로 옮긴다고요? 콜드월렛.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이제 예. 떨어진 거. 그다음에 예. 특검법에 의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도 콜드월렛의 70%, 네. 하드월렛의 30%라고 네.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아니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시범적 허용한다는 건 이거 뭐예요? 어떻게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입니다. 예. 예. 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투자 생태계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계좌를 허용해 주면은 아무래도 투자 생태계 자본의 규모가 커지겠죠. 예. 그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것이 시범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법인 계좌 허용하는 기간도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은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속도가 과연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속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